2교시에는 질병 불안장애의 임상적 특징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장애는 남성과 여성에게서 비슷한 비율로 발생합니다. 어떤 연령에서도 발병될 수 있으나 흔히는 초기 성인기에 발병되고 있습니다. 경과는 대개 만성적이며 증상의 완화나 악화가 반복되지만 때로는 완전히 회복되기도 합니다. 급성 발병이거나 일반적인 의학적 질병이 실제로 있는 경우 성격 장애가 없고 특별한 2차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인구에서의 유병률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반 내과 병원에서의 유병률은 4에서 9%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병 불안장애는 신체 증상을 잘못 해석하는 인지적 오류가 핵심입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정상적인 신체 감각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사소한 증상에 대해서도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지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이 단지 배가 더부룩하다고 느끼는 것을 이들은 배에 통증이 있다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체 감각에 지나치게 예민하며 잘못된 해석을 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불안장애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해 과잉 반응하는 생물학적 취약성을 유전적 소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질병 불안장애의 유전적 소인에 의해 가계를 따라 전이된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장애처럼 심리적 취약성을 초기 아동기에 발전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사건은 어떻게 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생 초기에 배운 결과 이에 대해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학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불안장애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 쉽게 불안 반응을 나타내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질병 불안장애 환자들의 불안은 특별히 신체 증상과 질병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동기의 환경적 요인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 중에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증상이나 병을 호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질병이 중요한 관심거리였을 것이고 이런 경험으로 병이라는 부정적 자극에 대한 불안 역치가 특히 낮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아동의 경우에는 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주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런 이득을 얻고 싶은 것이 이 증상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도 발병에 기여를 합니다. 질병 불안장애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중요한 사람의 사망이나 질병이 스트레스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병 불안장애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케일러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질병 불안장애 치료는 질병에 대한 집착이나 불안을 직접적으로 공략합니다. 이 치료들은 인지행동적 방법을 적용하거나 다른 불안장애에 주로 처방되는 약물을 쓰거나 혹은 단순히 안심시키고 격려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환자가 불안이나 주요 우울 장애에서 적용되는 약물에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증상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환자를 안심시키고 격려하는 방법은 이들이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모습을 보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산 기록을 관찰해 보면 이 방법은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의사들은 대체로 짧고 간략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그가 경험하고 있는 증상의 속성과 생각할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었을 때 환자의 불안과 병원 방문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일반 의사들과 달리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증상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집단치료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집단 구성원들은 격려를 해줄 수 있고 불안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및 관계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신체 증상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좀 신체 증상 장애라고 하면 좀 많이 생소할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도 뭐 별 이상이 없는데 나는 여기저기 아프고 좀 불편하고 이러는데 검사상에는 특별한 점이 아주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스스로 느끼시기에 통증이나 불편감, 증상들이 있는 것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픈데 MRI 다 찍고 혈관 조영술하고 해도 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또는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래서 가족들이 놀라서 응급실로 데리고 검사 다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분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은 진짜로 안 보인다고 느끼고 이렇게 의학적인 어떤 검사나 소견으로 일관성 있게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질병을 좀 총칭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한번 내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게 실제로 안 아픈데 내가 뭐 아픈 척 내가 그러면 뭐 꾀병을 부렸다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감정, 신경 또는 어떤 정신 이것과 상당히 연관돼서 그래서 이렇게 아픈 통증이 더 과하게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가 진료를 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하고 마음은 사실 이렇게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심리적인 부분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말하는 거고 또 몸에 있는 어떤 질병이나 컨디션으로 인해서 마음에 영향을 거꾸로 주는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이로 인해서 불면이나 우울, 불안을 앓게 되는 이런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신체 증상 장애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신체 증상 장애로 또 많이 오시는 타입은 건강염려증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이제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작은 증상들
작은 감각 이상 크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좀 가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건강염려증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건강염려증이라는 질병을 진단 내릴 정도면 보통 어떠냐면은요.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내가 뭐 잘못 먹었나? 뭐 내가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좀 줄여야지. 이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건강염려증은 소화가 안 되네? 뭔가가 여기서 타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네? 그러면서 막 그 감각에 몰두하고 혹시 내가 이게 위궤양인가? 아니야. 위암인가? 다 자꾸 찾아보고 정신과에 이제 오시면 정말 다행이고 계속 병원만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죠. 신체 증상 장애에 또 건강염려증만큼 또 유명하게 전환증, 전환장애 이런 질병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간질발작처럼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 갖고 막 이렇게 발작을 해요. 경련을 막 해요. 그다음에 이제 눈이 돌아가고 거품을 물고 딱 보면 아주 영락없는 그런 간질발작 질병처럼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뇌파 찍고 이제 이러면 아무런 간질파가 나오질 않아요. 이런 게 전환장애 일종인데 남편과 크게 싸웠다든지 또는 어떤 뭐 시댁 스트레스를 어떤 며느리가 너무너무 극심하게 받은 직후 먼저 이럴 때 이런 증세가 나와서 막 쓰러진다든지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제 이런 경우도 되게 자주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면 꼭 하루에 한두 번씩은 보는 꼭 빼요. 갑자기 팔이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 검사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신경학적인 증상을 주로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도 대부분 전환장애이고 대부분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을 봤을 때 꾀병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증세를 만들어내고 그 뜻이 전혀 아니고 말로 표현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감정을 느끼고 그거를 말로 잘 표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몸으로 이게 안 그러면 이제 내가 죽겠으니까 몸으로 본능적으로 몸이 이렇게 증세를 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장애 증세를 앓는 분들은 정말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절하고 이런 극단적인 분들도 있지만 정말 대표적인 게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있어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뭐 여기 아프고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우울증도 많고 이 신체 증상 장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면담을 하면서 점점 또 주변의 스트레스 상황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이런 증세가 좀 좋아지기도 해요. 예전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대 지휘관들이 늘 군의관들한테 꾀병도 병이야 이런 얘기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너무 싫어했는데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꾀병도 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려고 한 병이 아니라 나의 심리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몸 여기저기가 아픈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큰 병일 수도 있고 그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신체 증상이 있는 분들의 한 80% 이상이 불안 증상과 우울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혹은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으로 인해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시고 아니라고 했을 때 정신과를 가보시라고 하면 내가 무슨 정신병자야? 라고 하면서 물리치지 마시고 차츰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신체 증상 장애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큰 치료 원칙을 갖고 가야 되나요?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2달 가까이 하셨습니다. 매일 찾아뵙고 상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웃기 시작하시더니 2달째쯤 거의 다 됐을 때 좋아지셨어요. 매일 똑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검사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못 받아들이니까 문제잖아요. 이분들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일단은
외부적으로 안정적인 관계와 이런 걸 형성해 주는 게 중요하죠. 저는 또 이제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심한 신체적 통증 혹은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상생활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네. 일상이 많이 멈춰 있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점진적인 행동요법들을 좀 즐겨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하루에 뭐 5분, 10분이라도 밖을 나가 보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거나 하는 거. 근데 이제 매일 5분, 10분씩 나가서 뭐 산책을 하거나 신체 활동을 하자고 하면 처음부터 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죠. 그 대부분은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럼 일주일에 2번,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점점 이제 문턱을 낮춰서 해드리죠. 조금씩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조금 얻을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체적인 통증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삶의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주의 집중을 좀 돌릴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신체 증상 장애에서도 좀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 정말로 너무너무 신기하게 통증이 확 줄어드는 경험을 하셔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확실히 줄어드는 느낌. 저희가 그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을 이렇게 올려주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을 투약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아픈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욕이 나올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겪으시는 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증에 사로잡혀서 내 삶의 가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잃어버리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척 중요하고요. 부분입니다. 네, 그 진단 기준을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하나 이상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그게 고통을 주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항상 어느 정도 아플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일이나 사회적 관계가 지장이 크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체 증상과 관련된 지나친 생각과 느낌과 행동. 여기서 생각과 느낌을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장의 병원 이름이 생각의 느낌이잖아요. 네. 아 이거 좀 네. 그렇군요. 네, 네. 제 입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물어봤어요. 증상인 내가 지금 항상 내 증상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아프거나 네네. 불편한 게 네. 지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항상 생각해요. 지금은 요만큼 아프고 요만큼 아프고 아 근데 수치화시켜서 예. 저런 분들 많아요. 많죠. 병원 오실 때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적어갖고 생각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전 또 약간 궁금한 게 일상생활 안 하시나? 저것만 생각하고 계시나? 약간 일상생활을 그런 안 하는 게 때가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이거 저것 생각하면 때문에 못 하시는 거네요. 역시. 소모되는 거죠. 시간이. 네, 그러니까 막 그때 이제 뭐 저희 치료를 많이 받고 갔어요. 뭐 A라는 치료를 받고 갔더니 와서 선생님, 그러니까 병원에 나가시면서 또 전화하세요. 제가 A라는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한 건가?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나가면서도 또 다시 이제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하시면서 또 오시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도 제가 그걸 받고 나서 걸어봤더니 이렇고 앉아봤더니 이렇고 뭘 해봤더니 이렇고 막 엄청 열심히. 강박적으로 집착이 예, 되는 막 거죠. 그래서 생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오면 저희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막 이제 환자분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막 그런 스킬에 대한 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명강의를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네. 정말 저도 의대를 나왔지만 그런 걸 배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하고 그런 것들을 환자분을 대하고 소통하는 법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쵸, 의학 지식보다 그래서.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진료하는 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이 그게 중요하죠.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런 교육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교육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이제 의사들이 욕먹는 것 같아요. 소통을 오랫동안 안 하고 권위적으로 했던 선배 의사분들 때문에 네. 저희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죠. 꼭 그건 아니거든. 본인만 지금 근데- 피해 가시는 네, 거예요? 아니야. 명품? 근데 잘 하시는 분들도 많긴 물론 한데 많죠.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많이 좋아지셔서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근데 요즘에 좀 젊은 분들이 그대로도 소통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의료계 비판이라는 게 이제 좀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배 디스 선배 디스. 아닙니다. 네. 하극상. 네. 그래서 1번 생각이 이제 계속 거기에 꽂혀 있다가 이제 생각인 거고 느낌은 뭐냐? 감정. 불안한 거. 통증이나 어떤 그 증상으로 인한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 그다음에 행동. 이 항상 정신과에서 중요시하는 건 생각과 느낌과 행동 이 세 개예요. 근데 이게 진단 기준에 여기 다 나와요. 생각과
느낌과 네, 행동. 그래서 이런 증상에 대해서 걱정하느라고 이렇게 병원을 가거나 뭐 찾아보거나 물어보거나 자꾸 따져보느라고 시간이 가요. 네. 또 내 몸이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세 번째인데 네. 이거 생각과 느낌과 행동 중에서 한 개만 있으면 좀 그래도 경도다. 두 개 있으면은 네. 중등도다. 네. 중간이다. 그다음에 좀 심한 거는 두 개 이상 플러스 이 증상 자체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다가 이제 같이 있으면 이제 고도다 이런 게 구분을 해요. 그다음에 진단 기준 말씀드리는 마지막으로 지속적이어야 돼요. 잠깐 그러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보통. 이게 꼭 한 가지 증상이 아니어도 머리가 아픈 게 한 달, 그다음에 허리 아픈 게 한 달 이런 식으로 옮겨가더라도 증상이라는 거 자체, 이 상태로 인한 지장 자체가 계속 6개월 이상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저희 병원 오시는 어머니들 제가 선생님 이게 아픈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3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분들이 오래 가요. 많으신데. 그래서 이따 말씀드린 예후가 좀 길어요. 네. 예, 그리고 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가 왜냐하면 스트레스랑 관련 많으니까 환경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나아졌다가 하천에 땀을 사면 안 좋아졌다가 땀값이 떨어지면 좋아졌다가 뭐 그런 네. 거죠. 네. 그다음에 그 하위 카테고리 주된 통증 동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신체 증상 장애 중에서 통증이 주로 있는 어떤 소화 불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픈 거 증상이 아픈 거일 때 주된 통증 동반형이라고 하고 네. 그걸 다른 말로는 지속적 신체형 통증 장애라고 해요. 정도. 예, 신체 증상 장애는 유병률이 이제 평생 유병률이 남자는 0.2%, 여자는 좀 되게 다양해서 0.2%에서 2%, 거의 뭐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어쨌든 여성이 보통은 5배에서 20배가 많다. 왜 많은 거죠? 그 이제 얘기를 많은 그 해주셔야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다행히. 네, 뭐 이것도 이제 가설들인데 네. 신체 그 증상들 기준 중에서 잘 보면은 여성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임신했었을 때나 생리 기간에 증후군 증상이 여기 많이 겹치잖아요. 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통증들, 감정도 그렇고 그래서 여성이 많다라는 가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성분들은 이런 진단 자체를 꺼려서 여성분들이 더 높게 나온다 이런 가설도 있고. 네, 영상 잘 보셨죠? 질병 불안 장애의 치료에 있어서 인지행동적 치료와 스트레스 관리 훈련도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들 환자가 갖고 있는 신체적 감각과 증상을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증상에 도전하도록 하며 치료실에서 어떤 신체적 부위에 집중하여서 실제로 증상과 연결되는 신체 감각을 만들어 보이고 의사를 찾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환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환장애의 임상적 특징은 운동이나 감각 기능에 장애가 일어나나 이런 기능장애를 설명할 수 있는 신체적, 기질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장애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신체화 장애와는 달리 한두 가지 정도의 비교적 분명한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는데 주로 운동 기능의 이상, 신체 일부의 마비나 감각 이상과 같이 신경학적 손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증상들을 보입니다. 전환 증상은 때로 여러 의학적 질병 상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마비, 실명, 실성증 등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들은 몇 가지 범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첫째, 감각 증상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통 무감각증의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손, 발, 팔, 다리에 가장 빈번하게 경험됩니다. 감각기관에도 장애가 일어나서 청각상실, 실명, 시야협착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환장애 환자들은
증상에 대한 실제적인 신경학적 이상은 없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걸을 때 부딪히거나 상처를 입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증상으로서 비정상적인 움직임과 같은 걸음걸이, 마비, 국소적 쇠약, 삼키는 것 등의 어려움 등을 나타냅니다. 전환장애에서 보이는 고전적인 걸음걸이 형태 중에는 기립보행 불능증이 있는데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팔을 크게 휘두르고 비틀거리며 걷는 비정상적 걸음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넘어지지 않으며 간혹 넘어지더라도 잘 다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발작 증상으로서 실제 발작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더럽히지 않으면서 발작 증상을 보입니다. 네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질병 증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증상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또한 전환장애의 증상들은 전형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해부학적 경로나 생리학적 기전과 일치적이지 않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마비가 실제 신체적인 운동신경 분포상 일어날 수 있는 형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환장애로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진단적 과정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환장애로 진단되었으나 후에 실제로 신경학적, 신체적 문제가 발견된 경우들이 있었으며 과거에는 신경학적 분포상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마비 형태가 최근의 새로운 연구 발견에 따라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전환장애는 드물게 나타나는 장애로 알려져 있으나 연구된 현장에 따라서 유병률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후기 아동기나 초기 청소년기에 발병되며 10세 이전이나 35세 이후의 발병은 드뭅니다. 중년이나 노년기에 명백한 전환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에는 발견되지 않은 신경학적 상태나 의학적 상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급성으로 발병하지만 서서히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은 전형적으로는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되는데 입원한 전환 환자 장애의 환자 경우에는 대부분 2주 이내에 증상이 완화됩니다. 잠시 쉬시고 전환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